전 저 스스로 박복하다, 불쌍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가족, 집 이런 따스한 건 없었으니까요. 짐승처럼 낳아놨던 자격 없는 부모만 있을 뿐이죠. 부모가 낳자마자 어느 기관에 버려져서 자랐더라면 어쩌면 덜 상처받았을지도 몰라요. 어려서부터 봐서는 안 되고 겪어서는 안 될 일을 너무 많이 보고 겪은 것 같습니다. 신이 나에게 부모 운 하나는 최악으로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얘기 나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절대 털어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선 그것을 더 수면 위로 드러내고 가능하다면 스스로 얘기하거나 글로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 말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전 지금 살기 위해 그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여기 유튜브에서 제 사연을 털어놓게 된 거예요. 제 우울하고 다소 불쾌한 얘기 때문에 혹시나 저로 인해 여러분 마음에 부정한 감정이 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절망은 다름 아닌 친모로부터 시작됐어요. 어떤 중국의 철학자가 말했다더군요. 자신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자식은 마땅히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요. 정말이요. 정말 그렇습니까? 다 늙어 찾아온 친모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해도 자식된 도리를 해야 하는 건지 여러분께서 좀 알려주세요. 내 엄만 자식 없이는 살아도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여자였거든요. 엄마의 호적은 여러 번의 결혼과 이혼으로 복잡하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전 엄마의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친아빠가 술만 먹으면 엄마를 구타하고 집안 살림을 던져대는 인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일찍이 친아빠와 갈라섰던가 봐요. 그리고 엄마는 두 번째 남편을 우리 집에 들였습니다. 내가 6살 때부터 같이 살던 아저씨라 그분 기억이 나는데요. 난 오히려 친아버지보다 이 새아버지가 좋았습니다. 기분 좋을 땐 나랑 놀아주셨고 적어도 날 때리거나 못되게 굴지 않은 유일한 어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만 이 아저씨랑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결혼 생활을 정리했어요. 새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물었죠. 엄마, 이제 우리 집에 새아빠 안 와요? 설마 다른 데로 갔어요? 엄마가 그 남자 내쫓았어. 이제부터 그 인간 여기 안 올 거니까 너도 찾지 마. 무능한 새끼. 돈 못 벌어올 거면 내 집에서 살질 말든가. 아니면 남자구실이라도 제대로 하든가. 낮이건 밤이건 쓸모가 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그런데 두 번째 아빠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엄마는 또 새아빠라며 세 번째 남자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둘째 아빠랑 엄마가 헤어지기 전에 엄청 싸우셨는데 이미 그때 엄마는 세 번째 남편과 양다리를 걸쳤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난 세 번째 아빠는 왠지 좋은 분 같아 보였는데요. 일용직하는 이전 두 아빠와 달리 말쑥한 양복을 입고 세련된 표준어를 구사하시는 점잖은 아저씨였습니다. 앞으로 수영이 아빠 되실 분이야. 보통 분 아니고 나란 일 하시는 분이니까 공손히 인사드려야지. 새아빠가 공무원이라고 가방끈 긴 엘리트라고 엄마 무척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는 나 빼고 결혼식도 올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고 금방 이사 갔어요. 원래 살던 반지하집에서 벗어나 새아빠네 집으로 들어가서 모두 같이 살았죠. 새아빠 집은 아파트였고 또 내 방을 처음 가져봤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집에 월급 갖다 주고 나한테 책이랑 용돈도 주시는 그런 좋은 아빠가 생긴 것 같아서 기쁘기도 했고요. 하지만 내 인생의 진짜 불행은 제가 초경을 시작한 이후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11살 때 학교에서 팬티에 묻은 빨간 얼룩을 보고 집에 가자마자 엄마한테 말씀드렸죠. 엄마 나도 생리 시작했나 봐. 무서워요. 나 피 흘리고 잘못돼? 뭘 호들갑이야. 여자라면 때 되면 다 하는 걸. 아빠도 듣고 계신데 조용히 해. 여자애가 부끄럽지도 않니? 오, 수영이가 이제 진짜 여자가 됐구나. 아유, 아빠가 선물이라도 사다 줘야겠다. 아빠가 무슨 선물을 사다 주실까? 기대에 차서 기다리던 어느 날 새아빠가 제 방에 쇼핑백을 들고 오셨어요. 이게 말씀하신 선물인가 보다 흥분하며 쇼핑백에 손을 집어넣는 순간 바스락하는 가벼운 물체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꺼내본 그것은 엄마나 입을 법한 야하게 생긴 검정 속옷 세트였어요. 그때까지 엄마가 사다 준 곰돌이 그려진 면 팬티나 입던 전 그 속옷을 보자마자 징그러워서 에그머니 하고 던졌죠. 그런데 새아빤 처음 보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서 제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감히 어디서 아빠가 사다 준 걸 내팽겨쳐? 당장 집어서 지금 입어. 잘못했어요. 나중에 아빠가 나가시면 입어볼게요. 선물 감사합니다. 아니, 누가 그거 입고 다른 데 가래? 내 앞에서만 입으라고. 지금 바로 입어봐. 강압에 못 이기고 결국 새아빠 앞에서 입술을 달달 떨며 억지로 옷을 벗고 그 속옷을 입어야 했죠. 그런 나를 보던 새아빠의 눈은 음흉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정말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눈빛. 똑똑하고 양반 같던 새아빠가 돌변한 건 그날부터였어요. 아니 어쩌면 그 이후의 모습이 아저씨의 진짜였고 점잖은 공무원이 가면이었을지도 모르죠. 새아빠는 엄마가 없는 때면 희한한 속옷과 스타킹을 내게 입히고 만지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차마 여기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치욕스러운 짓을 저에게 시켰고 여자로서의 자아는 파괴되고 말았어요. 한 번은 중학교 시절 용기 내어 새아빠에게 대든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도대체 이게 딸한테 할 수 있는 짓이에요? 나 더 이상 못해요. 엄마한테고 주변 어른들한테고 다 얘기할 거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년이 단단히 착각하고 있네. 네가 내 딸이냐? 넌 그런 게 아니고 내 밑 닦아주는 첨령 같은 거야. 너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밥 먹고 학교 보내주지? 그러면 너도 나한테 은혜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새아빠는 급기야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더니 나를 있는 대로 때렸어요. 뿐만 아니라 시칼을 들고 와서 칼끝을 내 목에 대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어디 애고 입 한번 뻥끗 해봐. 그땐 너 죽고 네 애미도 죽고 다 죽는 거야. 이런데 제가 어떻게 주변에 제 얘기를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집에 돌아온 엄마가 심하게 맞은 내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새아빠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수영이 관리 좀 해야겠어.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새끼랑 뭐하고 다니는지. 좋게 다 이러니까 새아빠가 뭔데 나한테 간섭이냐고 대들어서 내가 아빠로서 훈육 좀 하다가 그만 손을 대버렸네. 당신한테 미안하게 됐어. 아니에요. 아주 잘한 거예요. 아이 저기 집 애가 왜 저러나 모르겠네. 아이고 창피하게 그냥. 이렇게 새아빠 편만 들더니 저한테 경멸의 눈초리로 손찌검까지 한 엄마. 정말 엄마는 딸에게 벌어졌던 일을 하나도 몰랐던 걸까요? 여자로서 직감이라는 게 있는데 또 한 집에 사는 가족으로 아마 대충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으로 만난 친구 혜정이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의리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에게 처음으로 집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혜정인 반드시 그 집에서 탈출해야 한다며 함께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결국 학교 상담 선생님의 신고로 경찰에 제 사건이 접수됐고 아동보호 조치로 처음으로 그 집에서 나올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아직 전 미성년자이기에 다른 친권자인 친부랑 살아야 했죠. 어릴 적 헤어지고 다시 만난 친부는 술독에 빠져 사는 불황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막노동을 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인데 그마저도 술 마시느라 일을 못하니 집에 쌀도 없고 저 교복 살 돈도 없었거든요.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친부가 술만 마시면 내 친모 때문에 자기 인생 망쳤다며 고성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며 난폭해졌습니다. 더 같이 살다간 친부 손에 맞아 죽을 것만 같았어요. 고민하던 끝에 전 눈물을 머금고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죠. 미친년, 이제 얼마나 고마운 환경에서 널 키웠던 건지 알겠냐? 너 집에 돌아오는 건 남편 허락에 떨어져야 하니까 기다려. 아빠가 공무원이신데 너 때문에 이상한 소문 돌아서 지금 얼마나 공강에 처하신 줄 알아? 저밖에 모르는 년아? 그렇게 다시 새아빠가 있는 집에 돌아와야 했고 경찰과 주변에 제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온 뒤 새아빠는 더 악랄하고 참혹하게 절 갖고 놀았어요. 이젠 탈출할 의지조차 꺾어버렸으니 대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씹어먹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악마 같은 인간입니다. 아예 엄마가 집에 있을 때조차 그런 짓을 서슴지 않았어요. 친모는 여전히 모른 척, 우리 집은 정상인 척 지냈고요. 해가 지나자 자기 아내 대하듯 날 대하려 드는 걸 보고 끔찍했던 나머지 엄마한테 사정을 했죠. 엄마, 나 이제 집 밖에다가 절대 말 안 할게요. 제발 새아빠 좀 말려주세요. 점점 더 심하게 나오는데 나 정말 죽고 싶어요. 일순간 엄만 차갑고 냉정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을 뿐입니다. 입 닥쳐. 소름 끼치고 더러운 년. 내가 너 이뻐서 못 본 척 다 참아주고 있는 줄 알아? 어린 몸뚱이로 아주 지 남편으로 삼으려고 해. 네가? 친모의 말을 듣고 전 충격으로 몸이 얼어붙을 것만 같았습니다. 새아빠에게 당했을 때보다 더 놀라고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친모는 그동안 내게 벌어진 일을 알고 있으면서 나를 딸로 보호해서가 아니라 자기 남편을 꿰어낸 내연녀쯤으로 여기고 있던 것입니다. 도저히 믿기 힘드시죠, 여러분? 이 하늘 아래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내 친구 혜정이만 빼고요. 수영아,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나오자. 그리고 지금부터 너희 새아빠 소녀계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준비해야겠어. 오욕의 시간을 참아내며 전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한 만큼 수능 점수를 잘 받았는데 서울의 명문대를 제쳐두고 일부러 대전에 있는 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새아빠와 엄마 앞에서 대학 합격 발표를 알리며 녹음기에 담긴 음성을 들려줬어요. 엄만, 이걸 듣고도 내가 새아빠랑 놀아난 년으로 보여? 당신 딸이 어떤 심정으로 저 짐승 같은 놈을 참아냈는 줄 아냐고. 새아빠는 내가 녹음했다는 사실에 격분해서 날 바닥에 눕힌 채 발로 밟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던 엄마는 그런 새아빠를 말리지도 않고 날 노려보기만 했어요. 그래, 그냥 아예 죽여버려요. 이참에 날 죽인다고 해도 이 일은 절대 덮어지지 않거든. 내 친구가 이 증거들 다 갖고 있고 내가 잘못된 걸 아는 순간 바로 걔가 언론사와 방송사에 보낼 테니까. 전 이미 전부터 녹음기를 이용해서 그동안 새아빠가 내게 한 짓들을 증거로 남겨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세상에 뿌리겠다는 협박을 하자 더 이상 새아빠는 내가 집에서 나가는 걸 막지 못하더군요. 제 정체가 탄로 날까봐 그리고 공무원 면직당할까봐 그게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때서야 겨우 집을 벗어나 끔찍한 시절을 끝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친모는 떠난 나에게 연락도 안 했답니다. 자기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은가 봐요. 진작 친모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버린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고독과 경제적 궁핍을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대학에서 좋은 사람을 만난 덕분이에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성욱 오빤 학비에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내 사정을 우연히 알고 물심양면 도와주던 고마운 선배였죠. 그런데 새아빠는 단념하지 않고 계속 나에게 연락하고 심지어 대전까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막상 혼자 벌어서 대학 다니려니까 힘들 거야. 그렇지? 그만 버티고 아빠 말 들어. 대전에 방 하나 얻어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 그리고 주말마다 내가 내려올 거니까 함께 지내자. 정말 끔찍하고 뻔뻔한 인간입니다. 새아빠에게 욕을 퍼붓고 실랑이를 벌이는데 그 광경을 성욱 오빠가 보고 날 도와줬어요. 이후에도 여러 차례 도와주며 결국 내 부끄러운 과거까지 알게 됐지만 성욱 오빠는 날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잘해줬습니다. 자기가 과외에서 번 돈을 저한테 생활비하라며 주었고 데이트하는 동안 자기가 다 돈을 쓰고 다녔죠. 그리고 오빠에게 가장 고마웠던 점은 과거의 일 때문에 스킨십에 방어적인 나를 이해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데이트 비용을 아끼고자 주로 자취방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젊은 남자의 욕망이 솟았을 텐데도 섣불리 다가오는 일은 없었거든요. 우리는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다른 모양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전 대기업에 취직해서 경기도에, 오빠는 석박사 과정을 따기 위해 서울로 왔죠. 그리고 몇 년 뒤 석사를 졸업한 그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나는 내 결혼식에 누구를 불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사이에 친모는 새아빠와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새아빠는 물론 난잡한 친모 역시 절대 내 결혼식에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내 혼주석엔 친부만, 남편 쪽 혼주석엔 시어머니만 모시고 식을 올렸습니다. 주변의 의아한 시선을 느끼긴 했지만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인 건 아니니까 눈 질끈 감고 최대한 기 안 죽고 결혼식 마쳤어요. 그런가 하면 결혼하고 나서 혼자 지내시는 시어머니가 신경 쓰여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혼자 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아버지 가신 게 벌써 내가 고등학교 때 일이니까 엄마 혼자 사신 지 꽤 됐지. 그런데 엄마 말씀이 우리 부부랑 살면서 괜히 눈치 없는 홀어머니 행세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 어머니 근처에 살면서 자주자주 찾아뵈면 될 것 같아. 남편과 시모가 이렇게 생각하니 속으로 고마웠습니다. 사실 혼자 계신 어르신 모른 척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신혼부터 합가해서 살긴 부담스러웠거든요. 지금 와서 밝히지만 제가 커온 어두운 과거만큼 남편 역시 평탄치 않은 가정에서 자랐대요. 지금 시어머니 모습은 여자인 제가 봐도 인정할 만큼 곱고 아름다우시거든요. 60대 나이답지 않은 군살 없는 몸매와 희고 고운 피부, 자기 관리를 부단히 하신 태가 납니다. 그리고 고상한 말투까지 젊었을 적 참 남자들 꽤 올리고 다니셨겠네 했죠. 하지만 미모가 뛰어나신 만큼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아내를 향한 의심과 질투가 매우 심했대요. 그래서 남편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시고 끝내 시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은 남편에게 선연한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실 좋은 남편, 괜찮은 아빠는 아니었지. 자기 일도 팽개치면서까지 엄마한테 딴 남자 냄새가 느껴진다고 맨날 의심하고 살았어. 거기에 사내가 되어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손까지 댔으니까. 내 친부라곤 하지만 나한테는 없어져도 될 인간 말종이었어. 술 먹고 실족 사셨는데 더 사셨다간 우리 엄마랑 나까지 어떻게 됐을지 몰라.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지만 자기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 고작 고등학생 때였다면서. 나도 그 나이 때 일들은 기억하기도 싫어. 너무 끔찍하게 싫어서. 그런데 나보다 우리 엄마가 정말 고생이 심하셨어. 그렇게 심한 남편이라도 나 생각해서 이혼 안 하고 사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분이셔. 그래서 난 우리 엄마한테 정말 잘해드려야 돼. 엄마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게 항상 지켜드려야 돼. 그런데 남편이 자기 가족 중에 싫어하는 사람은 친부만이 아니었어요. 결혼식 날이 돼서야 시동생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나 시모에게서 남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그 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남편보다 4살 어린 시동생은 무슨 사연에서인지 이미 시댁에서 나와 산 지 오래고 왕래도 않는 것 같았어요. 궁금한 나머지 신혼여행에 있던 도중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죠. 검정 잠바랑 모자 쓰고 온 남자가 정말 당신 동생이야?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뭐 중요하다고. 알 필요 없는 놈이야. 호적상 가족이긴 한데 앞으로도 자주 만날 사이 아니고. 왜 남동생이랑 크게 다퉜어? 자긴 우리 가족에 대해 궁금한 게 많나 보다. 난 당신네 그 지저분한 친가족 얘기 궁금해하지도 않잖아. 하긴 어차피 알 일이긴 하니까. 그놈하고 나오고 엄마는 같은데 아빠는 달라. 무슨 말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어머님이 재혼하신 적 없다고 했고 시동생 나이를 생각하면 시아버님이 계실 때 태어났어야 말이 맞잖아. 까맣게 몰랐어요. 내 친모처럼 시어머니 역시 복잡한 남자관계가 있었다는 걸요. 그래서 그 사실을 남편과 시모가 숨겨온 건지도 모르지만 시동생은 시모의 혼외자로 태어났던 겁니다. 남편은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의부증에 무모한 시어머니를 잡았다고 했지만 상황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왜 자기 아버지만 혐오하고 시어머님 피해자인 척 그렇게 위하고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죠? 저도 비슷한 경우를 당했다면 당한 건데 남편과 시모의 관계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를 짝사랑했던 아저씨가 엄마한테 못할 짓을 해서 그래서 그 자식이 생기게 된 거고. 왜 그 애를 낙태하지 않았냐고? 나도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엄만 그 자식을 낳았어. 그리고 같이 한 집에 살았지. 그 자식은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몹쓸 일을 당하고 원치 않은 자식을 낳게 된 어머니에게 연민이 들었습니다. 나 역시 원치 않는 관계를 당해본 적이 있으니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관계 속에서 남편과 시동생의 사이는 좋을 리 없고 서로 무시하고 또 경멸하는 관계로 자랐던 거죠. 또 이상한 점은 시어머니에겐 둘 다 자기 아들이지만 티가 날 만큼 남편만 친아들처럼 대하고 시동생은 밖에 내놓은 자식 취급이었어요. 제가 시집 와서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방문하는 시댁이었지만 이미 출가한 시동생을 만날 기회는 잘 없었거든요. 집과 가족에게 떠나 있는 시동생이 내 신세만 같아서 시동생을 나름대로 잘 해줬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다 보니 식사를 거르기 쉬우니 밑반찬 같은 음식도 갖다 주고 생일이나 명절마다 챙겨줬어요. 그랬더니 시동생은 절 자기 엄마 형보다 더 가깝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 무슨 중요한 일이 생기면 저에게 먼저 얘기하는 편이고요. 예를 들면 사업이 바뀌었거나 이사를 하거나 하는 중대사를 저한테 꼬박꼬박 알려주거든요. 날 누나처럼 대하는 시동생을 보며 속정 깊은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은, 아니 서방님은 나한테 제일 처음 결혼 소식을 알려줬죠. 형수님, 저 결혼하니까 형수님은 꼭 결혼식에 와주셔야 돼요. 제가 가족이라고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 아내 될 사람도 형수님이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선 결혼식에서야 처음으로 자기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님을 만나게 됐죠. 마치 제 결혼식 때랑 똑같아요. 결혼한 동서랑은 경쟁자나 미운 대상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공유하는 친자매처럼 지냈습니다. 한 번은 서로 깊숙한 얘기를 나누던 차에 동서 역시 상처 많은 과거가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더 애틋하게 챙겨주게 됐어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재혼하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의붓 아버지랑 의붓 오빠랑 같이 살았거든요. 형님처럼 기막힌 일은 당하지 않았지만 아빠랑 엄만 내가 가출한다고 해도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사춘기에 접어든 의붓 오빠는 밤에 내 방에 들어오려고 해서 두려웠어요. 엄마한테 오빠 혼내달라고 일렀더니 엄마는 아무 말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얼마 뒤부터 전 이모네 집에 맡겨져서 거기서 컸어요. 엄만 딸보다 남편과 의붓 아들이 더 중요했던가 봐요. 동서 역시 가족에게 버림받은 채로 자랐더군요. 그리고 동서를 더 이뻐할 수밖에 없는 건 동서는 항상 절 자랑스러워했어요. 내 인생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날 따르고 대단하다 해준 사람은 처음이거든요. 어쩌다 보니 여자로서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존중하는 법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동서 덕에 내 자존감이 많이 회복이 됐죠. 난 그래도 형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형님은 좋은 대학 다녔지 좋은 회사에 취직해 얼마나 성공했냐고요. 진짜 내 언니 같고 너무 든든해서 주변에 막 형님 자랑만 하고 다닌다니까요. 그런데 형님 안색이 안 좋네요. 무슨 고민이 있어요? 결혼하면 서로 더 붙어 살며 이것저것 다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랑 둘만의 시간을 보낸 지 너무 오래됐어. 둘 다 야근하느라 평일엔 잘 때만 잠깐 보고 주말은 남편이 꼭 시댁에 가자고 해서 비단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남편 퇴근하고 틈틈이 어머님 뵈러 다녀오는 것 같고 이건 따로 살아도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기분이라니까. 어머님이 혼자 많이 적적하신가 봐요. 그렇다고 형님 입장에서 시아주버니께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겠다. 아, 그럼 우리 어머님한테 남자친구 소개해주는 건 어떨까요? 동서의 제안이 좋은 생각이다 싶어서 남편한테 슬쩍 떠봤는데요. 글쎄 남편은 펄쩍 뛰며 화를 무지하게 내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엄마가 혼자 있으니까 쉬워 보이냐? 이제 와서 왜 아무 늙은이를 우리 엄마한테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야? 그런 지랄 같은 생각은 하지도 마. 알았어요. 아니면 그만이지. 그냥 한번 해본 거 가지고 왜 당신답지 않게 그렇게 화를 내고 참. 우리 엄마 안쓰러운 분이라고 몇 번을 말해.
지금까지 엄마 얼굴 보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 아저씨들 내가 다 물리쳐왔는데 그런 내가 있는데 우리 엄마한테 왜 다른 남자가 필요해?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에 엄마 모시고 피부과나 마사지샵 같은 데 다녀와. 지난번에 보니까 엄마 피부가 요새 많이 상하셨더라. 젊은 나도 시간 없고 돈도 없어 못하는 호살 무슨 어머님 연세에 무슨 피부 관리야. 속으로만 투덜대며 삐죽대긴 했는데 남편 반응에 뭐 괜히 기분이 찜찜하고 별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남편 화날 만한 말을 한 걸까요? 사실 전 말 못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답니다. 우리 엄만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었잖아요. 자식들에게 희생적이고 자유로운 어머니의 모습을 모르고 자랐다 보니 시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엄마인데 제가 어떻게 대해드려야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가끔 남편이 과하게 어머님 편을 들고 저렇게 어머님 남자친구의 발끈하는 모습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갔죠. 아유, 뭐, 네 남편이 별다를 게 있겠어. 원래 그래. 홀어머니 밑에서 그것도 장남으로 컸으면 얼마나 효자겠냐? 다른 집 여자들도 죽을 맛인데 너흰 더하면 더했지. 그나저나 애인 작전도 안 통하면 어째야 너희 시모 입김이 덜 가려나? 그렇지. 우리 남편 이상한 거 아니겠지? 시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엄마 같은 분인데 다른 궁리하지 말고 나도 같이 친해져야겠다. 남편 혼자 보내지 말고 나도 같이 가서 어머님이랑 시간 보내야지. 때는 어느 수요일 직장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라며 칼퇴근을 허용해주는 날이었어요. 평소 스케줄대로라면 남편은 시댁에 갈 것이고 저도 회사 일 마치고 시어머님 뵈러 갔죠. 어머님이 평소 좋아하시는 떡을 백화점 식품 코너까지 가서 샀어요. 기특한 며느리라고 남편이랑 어머님이 날 칭찬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을 안고 시댁에 들어서는 순간 전 민망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머, 넌 지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왜 온 거니? 죄송해요. 저 아무것도 못 봤어요, 어머님. 깜짝이야. 내가 막 현관에 들어서는데 맞은편 욕실에 나체에 수건 한 장 걸친 채 나오는 시모와 서로 마주친 거예요. 시모는 저보고 매너 없다고 욕을 하며 당황해서 안방으로 줄행랑을 치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 상황에 민망하고 당황해서 잠시 서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목욕을 마치고 나온 욕실에서 남편이 쓱 나와보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당신 온 거야? 아니, 난 어머님 간식 사서 당신이랑 같이 놀려고 온 건데 어머님이 벗은 몸을 나한테 보이셔서 많이 놀라셨나 봐. 우린 가족이고 같은 여자끼리 몸 보인 게 그렇게 불쾌하신가? 그런데 당신 어머님이 목욕하셨던 욕실에서 어떻게 당신이 나오는 거야? 같이 욕실에 있었어? 지난번에 엄마가 말한 욕실 물 막힘이 심하다고 배관 그거 보고 있었지. 엄만 금방 옷 입고 나오실 테니까 걱정 그만하고 들어오지. 다음부턴 엄마 집에 올 때 미리 연락드리고 와. 그게 예의 아닌가? 그래. 알겠어요. 잠시 웃고 넘어갈 작은 사건으로 보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후 웃긴 일이 뭔지 아세요? 원래 우리 집과 시댁 현관 비밀번호는 서로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댁에 초인종 안 누르고 혼자 알아서 들어간 건데 갑자기 시댁 현관 비밀번호가 바뀐 겁니다. 게다가 저한테 그 번호도 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기분 나빴어. 원래 고부 사이는 서로 알몸 볼 일이 없나? 같이 목욕탕도 가고 그럴 수 있잖아. 여자끼리인데. 그 일 때문에 비밀번호까지 몰래 바꾸신 건 너무하다 싶네. 글쎄다. 너희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부끄러움이 많은가 보다 해. 그보다 말이지, 네 얘기에서 난 그게 더 이상하다. 시어머니 샤워할 동안 너희 남편이 욕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단 얘긴데 보통은 잘 안 그러지 않니? 아니,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성인 둘이 동시에 목욕탕에 있다는 게 좀 아무리 엄마 아들 사이여도 좀 그렇다. 친구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시댁에 오자마자 남편은 겉옷만 벗는 것이 아니라 반팔 티에 트렁크 팬티 차림으로 편하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있으니까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그랬을 습관이려니 생각했죠. 그냥 서로 감추는 것 없이 다 드러내놓고 끈끈한 모자 관계가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나에게 그런 가족은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님이 그래도 여기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극악무도한 시모는 아니거든요. 뭐 당연히 내 아들 우선 챙기고 며느리는 뒷전이긴 해도 크게 이상한 행동은 없으셨고요. 하지만 동서에 대한 어머님 태도는 달랐습니다. 형님 모르시죠? 어머님 저 엄청 무시하고 깔보세요. 고학력자의 연봉 높은 형님과 달리 전 그냥 전문대 나온 가정주부니까. 그래서 어머님 은근히 사람 내리깔고 이것저것 집안일 시키시는데 제가 무슨 가사 도우미도 아니고. 시모가 저한테는 안 그러시는데 동서는 만만하게 보고 막 부려먹는다는 거죠. 아니 서방님은 아들로 챙기지도 않고 남처럼 지내면서 동서를 통해 며느리 노릇 강조하고 효도받겠다 그런 심사인가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몸이 안 좋더니 급기야 고열로 펄펄 끓고 정신마저 혼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가 남편에게 연락해서 제가 아프다고 데리러 와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자신이 절 병원에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아픈 절 병원에 데려다 주고 주사 처치 후 안정 찾는 모습을 보고 동료는 돌아서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어머니 물리치료 때문에 나와 있다고 하던데 어머님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수영 씨가 고열로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도 자긴 못 오겠다고 하더라고. 잘 쉬어요? 내가 몹시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도 안 왔다고? 전 남편에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는 수통의 전화에도 묵묵부답인 남편을 기다리다 못해 친구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했어요. 이윽고 병원으로 달려온 친구는 날 보더니 혀를 차며 저한테 그랬습니다. 이거사, 이래서 내가 그때 너 그 남자랑 결혼하지 말랬지? 내가 보기엔 널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유명스러운 데가 많다고. 어떻게 자기 아내가 이 지경인데 여길 안 오고 지 엄마만 챙겨? 친구의 말이 사실 내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편에게 1순위의 사람은 항상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가 했던 결혼 프로포즈 역시 지금 떠올려보니 뭔가 묘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랬듯 며느리인 너한테도 친엄마가 되어주실 거야. 함께 좋은 가정 꾸리자. 나랑 결혼해줄래? 늦은 밤이 돼서야 남편은 몹시 미안해하며 나타나 내 퇴원 수속을 밟아줬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디차게 식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과 시모를 보는 시선도 바뀔 수밖에 없었죠. 너 아팠다면서? 그래도 그렇지 직장 사람 시켜서 바쁜 남편 오라가라는 건 좀 심했다. 어머님 물리치료 모시러 간 게 독감 걸린 아내 무시할 만큼인진 전 사실 모르겠네요. 당연하지. 내가 병원이나 어디 급한 데 갈 때 내 아들 없이 간 적은 없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날 챙기는 게 제일인 애 아니냐. 난 젊은 애니까 독감 정도 좀 쉬면 나을 거잖아. 그게 뭐 서운하다고 타박이야 타박이? 자기 자식이 아파도 어머님께 달려갈까 궁금해지네요. 저 이참에 마음 잡고 이세 계획 세워보려고요. 손주 보면 어머님도 좋으실 테죠? 아기? 난 마인드가 젊어서 자식들한테 꼭 손주 강요 안 한다. 그리고 요즘 돈 모아 집 사기도 빠듯한데 돈 많이 들어갈 애까지 낳겠다는 게니? 어차피 너 옛날 일 때문에 성욱이랑 잠자리 즐기지도 않는다면서. 네? 지금 무슨 말씀을... 남편이 어머님께 그런 일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모자 사이가 가까워도 그렇지 자기 아내와의 잠자리까지 엄마한테 얘기하는 법이 어딨어요? 내가 평화롭고 사이좋은 가정에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했어요. 남편과 시모는 내 생각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깨닫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보다 진즉 부부관계가 깨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서방님과 동서였습니다. 서방님의 폭행이 날로 심해져서 동서는 결국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서방님도 이혼에 동의를 했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서방님한텐 내 동생처럼 대해줬는데
동서한테 했던 일을 들으니까 정말이지 실망스럽네요. 서방님한테 참 잘했고 애도 낳아주고 유일한 가족이 되어준 여자잖아요. 그럼 더 잘해줘야지. 이게 뭐예요? 서방님은 몹시 괴로운 얼굴로 잠시 아무 말 없이 소주만 연거푸 마셨습니다. 나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요.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나란 놈 어쩌면 태생부터 잘못되어서 이렇게 타고났나 봅니다. 그래서 불쌍한 그 사람 놓아주기로 마음먹은 거 아닙니까? 잘못된 태생이요? 그런 핑계는 대지 마세요. 그렇게 치면 나도 난잡한 엄마 따라서 때마다 남자 갈아치워야 맞겠네. 아무리 친부가 잘못했어도 서방님은 더 잘 살아내야죠. 우리 아빠가 잘못이요? 내 태생 얘긴 부모를 다 싸잡아 한 얘기예요. 내 친아빠에 대해 뭐라고 형수한테 했는지 아내 통해 대충 얘기 들었는데요. 저 그렇게 더럽게 태어난 놈 아닙니다. 형수님, 형이란 새끼가 하는 말, 엄마 얘기 절대 다 믿지 마세요. 정말요? 서방님 친부에 대해 내가 오해했다면 미안해요. 난 친부가 어머님께 죄를 지었다고 들어서. 하여튼 그것들은 아주 입에 거짓말이 붙었어. 원래는요, 엄마가 우리 아빠를 먼저 사랑해서 만났었다고요. 그러다가 조건 좋은 형네 아빠한테 갈아탄 거지. 우리 아빠 버려두고. 근데 나중에 아빠랑 우연히 만났다가 함께 하룻밤을 보냈을 때 그 잘못으로 내가 생긴 거랍니다. 하지만 우리 아빠는 엄마가 이혼하고 자기에게 올 거라고 얘기해서 믿고 기다렸던 거래요. 하지만 어느 순간 자긴 엄마를 겁탈한 파렴치 안으로 몰려버린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내 엄마란 여자 우아한 척 떨지만 속은 음흉한 여자예요. 술은 많이 마셨어도 아빠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엄마한테 2번 배신당하고 사람이 망가졌어요. 불쌍한 우리 아버지. 아들 대학 가는 것도 못 보고 이 소주 때문에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서방님이 해준 과거 얘긴 내가 남편한테 들었던 것과 완전 다른 것이었어요. 시모와 남편이 감춰온 비밀 그리고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난 그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의 과거를 남편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걸까요? 그걸 알고도 그렇게 자기 엄마를 감싸고 돌 수 있다고? 결국 서방님과 동선 이혼하고 두 사람은 각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선은 결혼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한동안 살았어요. 그러고 다시 취업하려니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어린 조카가 중한 병에 걸려서 병원비가 많이 드니까 대출을 여기저기 받은 겁니다. 이 사태가 아주 커지기 전까지 동선은 자기 힘든 사정은 전혀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빚이라는 게 정말 살 떨릴 정도로 무섭게 불어나는 놈이잖아요. 버티다 못한 동선 위기에 다다라서야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카드론 500만 원 대출받기 시작한 게 어느덧 1억이 다 돼버렸네요, 형님. 거기서 우리 동준이 유치원까지 찾아온다고 협박하는데 이를 어째요? 내 신장을 떼어 팔던가 해야 될까요? 우리 애한테 피해가 올까봐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신장이라니 그런 무서운 말 말고 일단 있어봐. 내가 어떻게든 좀 구해볼 테니까. 1억이라는 돈은 저에게도 너무 큰 돈입니다. 그나마 우리 부부 사이엔 아이가 없고 제가 대기업을 다니니 따로 돈을 좀 줄 수 있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재산은 각자 관리하자고 했고 우리는 공동 생활비 외에 정확히 얼마를 쓰는지 모았는지 서로 모르는 상황입니다. 괜히 남편에게 동서 빌려줄 돈 얘기 꺼내면 시모의 서방님까지 알게 될 수 있잖아요. 서방님이 알게 되면 동준이를 자기가 키우겠다며 데려갈지도 모르고요. 고민 끝에 평생 모아온 주식과 적금 처분해서 1억을 만들고 동서에게 빌려주기로 했어요. 형님이 이렇게 큰 돈이 어디 있으시다고요. 내 사정은 급하지만 형님 혼자 힘들게 모았을 텐데 어떻게 받겠어요. 우리 사이에 자존심 내세울 거니? 자꾸 거절하면 나 서운해. 사채 무서운 거 옛날에 친부 때문에 나도 겪어봐서 알아. 동서 아무리 힘들어도 제2금융권이나 사채는 절대 쓰는 거 아니야. 나랑 약속하자고. 하지만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죠?
제가 지금 형님께 고마움을 표할 길은 이거밖에 없네요. 형님, 이 주소로 꼭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형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무얼 하시든 제가 다 도울게요. 동서가 알려준 주소는 시댁과 붙은 옆 아파트더라고요. 거길 찾아가서 현관 초인종을 눌렀죠. 그런데 사람이 없는가 반응이 없어서 잠시 그 앞에서 생각을 정리하며 있었죠. 그때 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우리 집 앞에 있네? 4-5살쯤 되는 남자아이와 손잡고 있는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할머니, 저 아줌마 알아요? 근데 오늘 아빠는 언제 오실까? 나 피자 먹고 싶은데. 어머님, 그 아이는 어떻게 된... 애아빠가 설마 우리 그이인 건가요? 시몬은 내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손을 부르르 떨고 있었죠.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사람처럼 그 모습만으로도 많은 추측이 가능했고 무엇보다 남편과 시모가 몰래 키우는 어린아이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저에겐 큰 죄였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전 다짜고짜 시모의 뺨을 올려붙였어요. 제 할미가 맞는 걸 본 아인 옆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그곳을 빠져나온 전 동서부터 찾았습니다. 동서 언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었던 거야? 당장 나한테 말해! 시모가 집안일 때문에 동서를 수시로 불러대던 어느 날 시모가 매일같이 옆 아파트에 가는 걸 보고 한 날 몰래 뒤를 밟았대요. 그런데 시모가 2집 살림을 하고 있었고 거기엔 웬 어린아이도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 남편도 그 집을 드나들던 것을 발견하고 놀라서 거기 경비 아저씨나 주변 이웃들에게 물어보고 다녔대요. 602호? 거기 한 4, 5년쯤 이사 왔나? 할머니가 남자아이 하나 들고 이사를 왔지.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애엄만 본 적 없고 애아빠랑 할머니랑 가끔 도우미 아줌마만 집에 드나들던데. 제 생각으로는요. 시아주버님이 형님이랑 결혼 전에 다른 여자에게서 애를 낳아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형님이랑 결혼해야 되니까 그 자식을 감추고 따로 키웠던 거고. 목격한 날 전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정확한 내막을 알기 전에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말고 형수님 아시면 쓰러진다고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당장 날 속여온 남편을 만나서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당신 나랑 결혼하기 전에 애부터 만들었던 거야? 누구 애야? 말해보라고. 그럴 거면 나랑 결혼 왜 하자고 했니? 왜 했어? 우리 승호 당신도 알게 됐구나. 당신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날 의심부터 해? 내 자식 아니야. 승호, 엄마 자식이라고. 그리고 너도 과거에 그리 떳떳한 몸 아니었잖아. 그러면서 뭘 그렇게 화를 내? 나한테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떳떳하지 않다니. 그리고 그럼 애아빠는 누군데? 이럴 게 아니라 아예 어머님한테 가서 직접 물어봐야겠네. 남편을 아예 몸으로 날 막아섰습니다. 이 상태로 자기 엄마 찾아가서 어떻게 해코지할 줄 아냐며 절대 못 보낸다고요. 자기들 큰 비밀을 감추고 날 엿먹여온 것에 대한 반성은 조금도 없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조차 당신은 자기 엄마를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거야? 나는 내 상처받은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 너무 서러웠습니다. 내 팔자는 왜 이렇게 박복한 걸까요? 애초에 이런 남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왜 이제야 모든 걸 알게 된 걸까요? 남편은 시모한테 가려는지 급히 나갔고 얼마 뒤 시모가 나한테 전화해서 내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나한테 자식이 있건 내 아들한테 자식이 있건 네가 뭐라고 난리를 쳐대? 내 아들이 네 거니? 내 아들이고 내 가족이 먼저였어. 다 알게 된 이상 그냥 너나 사라져. 애초에 아들이 너랑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 때 내가 표현은 안 했지만 진짜 싫었어, 너. 눈에 가시 같은 게 너만 없으면 돼. 더러운 인간들. 당신들 다 미쳤어. 정상 아니라고. 난 속에 불기둥이 치솟아 미친년처럼 소리 지르고 울어 제꼈습니다.
이혼하면 나만 슬프지 시모나 남편은 모두 잘 살 것 같더라고요. 이대로 순순히 이혼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울다 보니 해가 져서 주변이 캄캄해진 시각 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형수님, 아까 동준이 엄마한테 얘기 듣고 왔어요. 정말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혼하고 떠나실 거예요? 두 방법 다 나만 아프지. 저들은 아무렇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줍시다. 내가 따로 준비한 게 있어서 그래요. 형수님이 나서면 자연스럽게 성공할 것 같은데. 동준 엄마도 돕겠다고 하고요. 서방님도 친모에 대해 그리 늘 자기를 괄시한 남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조용히 이를 갈고 있던 겁니다. 전 서방님의 계획을 듣고 나서 함께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제부터 남들에게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던 배수영은 끝났습니다. 내가 생각 많이 해봤는데 당신이 오죽하면 아기 맡아서 키웠겠나 싶더라고. 어차피 우리 사이에 자식도 없는데 그 아이 같이 키우자. 지금 우리 사는 데는 좁고 나중에 애 학교 생각해서 아예 이사 가는 거 어때요? 어머님도 같이 사실 수 있게끔. 당신 정말 그래줄 수 있겠어? 애 입장에선 그게 너무 좋지.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당신은 정말 착한 여자야. 고마워. 남편은 제 제안에 싱글벙글 웃었는데 전 속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불길 속으로 발길을 돌리는 줄도 모르고 쳐웃고 있네. 그래, 지금은 마음껏 즐겨라. 적극적으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계약서까지 작성해서 남편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역시 학군지에 있는 방 3개인 아파트가 비싸긴 하네요. 나한테 1억 정도 있으니까 당신이 모은 돈이며 우리 집과 시댁 그리고 애랑 살던 집 모두 처분한 돈 받아서 매도인한테 보내주세요. 마침 서방님이 혼자 사시던 집 빌려준다고 하니까 거기 잠깐 지내다가 들어가야 돼요. 집수리랑 도배가 한 3일쯤 걸리니까 그 뒤에 이사 갈 거예요. 시모에 자기 애랑 다 같이 좋은 아파트 사서 이사갈 꿈에 젖은 남편은 제 말을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사 나오면서 돌려받은 전세금 전부를 매도인 계좌에 보내줬고요. 때문에 우리 부부와 시모 그리고 아이까지 서방님이 살던 집에서 잠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 가려는 집에 수리하러 간 업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보내주신 그 주소 맞아요? 거기에 이미 다른 분들이 들어와 살고 있던데요. 자기네는 집 한 적도 없다면서요. 너무 놀라 남편과 아파트에 가보니까 진짜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다른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 애초에 우리가 계약한 아파트는 매도로 나온 적도 없단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당신이 계약한 부동산에서 뭐래? 전화해봤어? 여보, 그 부동산 사장 없는 번호로 나와. 어떡하면 좋아? 나 아무래도 사기당했나 봐. 미안해 여보. 난 잘해보려고 했는데. 울고만 있지 말고 일부터 수습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보낸 잔금 7억 3천은 어떻게 되는 거야? 부동산 사기를 당하고 난 남편에게 아무 변명도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 모든 일은 나와 서방님이 꾸민 복수극이었으니까요. 애초에 시모와 남편이 가진 재산을 털어먹을 작전으로 아파트 매매를 제안했던 거예요. 서방님이 미리 포섭한 부동산 업자인 척 하는 사람과 짜고서 쓴 매매 계약서부터 가짜였고요. 계약서를 보여주며 남편과 시모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잔금으로 보내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잔금을 받자마자 서방님은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고 따로 빼돌렸습니다. 매도인 명의의 계좌번호는 사실 서방님이 구한 대포통장으로 나중에 남편이 이를 신고한다고 해도 찾을 도리가 없을 테죠. 이제 꽁무니를 내뺄 생각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당신하고 어머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대로 같이 살 염치가 없네. 우리 이혼하자. 집 사기당한 게 다 저 때문이라고 생각할 텐데 남편은 제가 얼마나 밉겠어요. 빠른 속도로 우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기 혼자서 어떻게든 사기범을 잡겠다고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지만 남편과 시모는 이미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버린걸요.
빼앗은 형네 재산 잘 처리해서 형수님한테 곧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형이랑 엄마를 내 집에서 내쫓았어요. 엄동설안에 자기들 내보내면 어딜 가냐고 독한 놈이라고 욕하고 결국 나한테 사정하던데요. 날 없는 놈 취급하고 무시하기만 해야 됐지. 그런 태도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죄다 내보냈어요. 우리의 복수는 성공이었어요. 당장 돈이 오가면 의심을 살 수 있다면서 서방님은 한참 뒤에 소형 아파트를 사서 제 명의로 바꿔줬습니다. 서방님은 아파트 사고 남은 현금 2억 얼마도 주었는데 전 거절하고 서방님과 동서가 똑같이 나눠 가졌으면 싶다고 했고요. 헤아려 보니 겪었던 이 엄청난 일도 벌써 2년도 지나버렸네요. 전 남편과 시모에게 당했던 일이 떠오르고 그 아이의 존재 때문에 아직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도대체 시모의 자식인지 남편의 자식인지 더 파고들지 않은 것은 진실의 어느 쪽이건 간에 내 마음이 너무 다칠까 봐서요. 어차피 끝나버린 사이인데 더 깊은 절망감에 빠질까 봐서 덮어놓고 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인생이 왜 이리 고단한지 모르겠어요. 정신과에선 제가 우울증이 심하다고 하는데 어쩌면 친모와 의붓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친모와 의붓 아버지를 찾아가 복수해야 비로소 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사연 초반에 제가 그랬죠. 부모라고 해서 날 키워줬다는 이유로 다 용서하고 효도해야 하냐고요. 영 끊고 살던 친모는 작년부터 돈이 부족하다고 찾아와선 자기를 책임지라고 뻔뻔스레 말하는데 딸이라는 이유로 제가 정말이지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의붓 아버지의 죄를 지금이라도 밝히고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요?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저한테 해답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전 어디 의지할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니까요. 내가 행복해질 방법을 아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간곡히 청합니다. 더 이상 길게 쓰면 구독자 여러분 지루하실 테니까요. 여기서 제 얘기는 끝낼게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분들인데 제 사연을 마음으로 함께 해준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글을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워낙 글솜씨가 없어서 제 사연이 여러분께 잘 전달될진 모르겠지만 최대한 기억을 잘 더듬어 조리 있게 써내려 가보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가구 디자이너예요. 그것도 꽤 유능하고 돈도 잘 버는 유명 디자이너죠. 원래는 국내 모 대기업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을 했었지만 지금은 외국계 회사의 미국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죠. 저도 그런 남편을 따라 딸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와 살림을 하고 있고요. 처음엔 외국살이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지만 지금은 매일매일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런 행복을 얻기까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지나간 과거 일들이지만 그때를 다시 떠올리면 벌써부터 마음이 참 답답해집니다. 저와 남편은 회사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어요. 위에 적었던 국내 모 대기업 인테리어 회사요. 저도 인테리어 관련 일을 했었거든요. 물론 남편처럼 유능하고 이름난 디자이너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원이었고 남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남편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어딜 가나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모두가 남편과 친해지기 위해 난리였고 회사 여사원들은 다들 남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능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외모도 훤칠하고 성격도 다정하고 모난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말 그대로 완벽한 남자였거든요. 게다가 나이까지 딱 결혼 정년기에 여자친구도 없었으니 회사 여사원들이 다들 눈독을 들이만 했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그러나 제가 남편에게 관심이 있다고 한들 남편은 지극히 평범했던 저에게 당연히 관심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고 전 그저 먼 발치에서 남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분명 남편은 저보다 더 잘나고 예쁜 여자가 이상형일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회사에 출근해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제게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남편이 제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놀랄 노자였는데 제 이름부터 소속 부서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날의 대화를 기점으로 저와 남편은 빠르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남편이 회사에 다른 예쁘고 능력 있는 여직원들을 두고 절 선택한 이유가 의문이에요. 남편의 회사에 당신보다 예쁜 여자가 없었다며 입에 발린 소리를 하긴 하지만요.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된 저와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당연히 결혼할 생각이 있다 말하면서도 어딘가 조금 망설이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냐 물으니까 남편은 사실 지금껏 하지 못했던 얘기가 있다며 남편의 어머니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조금 특이하셔. 우리 부모님 나 어렸을 적에 이혼하셨단 얘기 했었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머니 때문일 거야. 어머니에 대해 너한테 전부 말해주면 괜히 선입견이 생길까봐 자세히 얘기는 못 해주지만 이상한 점이 좀 많으신 분인 건 인정해.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셔. 결혼 후에 너한테까지 피해가는 일 없게 최대한 노력해볼게. 더 자세히 캐묻지 말고 그냥 나 한 번만 믿어주라. 당시 전 남편에게 푹 빠져있던 상태였고 훤칠한 외모에 능력도 좋은 남편이 제겐 1등 신랑감처럼 느껴졌기에 겨우 시어머니 성격이 조금 특이하던 이유로 결혼을 망설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괜찮다고 답했고 그렇게 저와 남편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회사에서 그렇게 인기 많고 만인의 연인이었던 사람을 결국 내가 쟁취했구나 하는 성취감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지레 겁을 먹고 만나 뵈었던 시어머니도 생각보다 너무 멀쩡하신 분 같았고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걱정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상견례 자리 내내 아무런 문제 없이 화목하게 식사를 마쳤고 시어머니께서는 상당히 교양 있으신 부잣집 사모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시어머니를 보시고 혼자서도 아들을 참 훌륭하게 키우셨다며 인격적으로 괜찮으신 분 같다고 칭찬 일색이었죠. 그렇지만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남편이 우려했던 문제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처음으로 벌어진 문제는 바로 한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레 본인의 분홍색 한복을 입고 싶으시다며 고집을 부리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랑 어머니는 푸른 계열 한복을 입는 것이 관례잖아요. 그렇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은 분홍색이 잘 어울린다며 요즘 시대에 그런 관례가 뭐가 중요하냐, 본인도 분홍색을 입게 해달라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말려봐도 황소고집이라며 본인이 원하는 한복을 입혀드리지 않으면 결혼식에 참석도 하지 않겠다 고집을 부리시는 통에 결국 어머니 두 분 다 분홍색 한복을 입으시고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식장을 찾아주신 하객분들 모두 제가 어머니가 둘 있는 줄 알았다며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진 그래도 어느 정도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황소고집은 그 이후로도 계속됐어요. 처음엔 한복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예식장 위치, 식시간, 꽃장식 모든 것들을 본인 마음대로 정하려 했어요. 참다 못한 제가 어머님을 만나 뵙고 얘기를 드리겠다 했지만 남편은 아마 만나봤자 아무 소용 없을 거라고 결혼식까지만 참아달라. 결혼 후론 절대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절 말렸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말을 믿은 제가 호구였어요. 시작부터 제대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하고 난 후라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렇지만 그 당시엔 남편이 너무 좋았기에 속는 셈 치고 남편 말을 믿겠다 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결혼식 관련해서 시어머니와 가장 큰 갈등을 빚었던 건 바로 식사 문제였어요. 시어머니께선 극강의 채식주의자시거든요. 남편 또한 아주 어렸을 적부터 고기를 먹지 못하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엔 남들보다 키도 작고 엄청 마른 체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급식에서 나온 고기도 일절 손을 못 대게 하셨지만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서 밖에서 몰래 고기를 먹었다고 해요. 그 덕분인지 지금은 키도 훤칠하고 건강한 체격이지만 여전히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고기를 먹는 걸 너무나 싫어하시고 그 문제로 몇 번 말싸움도 해봤지만 도저히 답이 없어서 시어머니 앞에서는 채소만 먹으며 장단을 맞춰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식단에 참견하는 것도 모자라 결혼식 뷔페까지 전부 채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여러분께서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리 본인이 채식주의자라고 해도 그렇지 저희 결혼식 찾아주시는 하객분들이 시어머니 때문에 풀만 뜯어먹고 가실 이유는 없잖아요. 게다가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다름 아닌 식사라는 걸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식 뷔페라니 생각만으로도 너무 끔찍했고 하객분들에게 예의가 아닌 행동이라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께선 몹시 강경하셨지만 저도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었고 식장 측에서도 따로 채식 뷔페는 준비해 주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해서 결국 뷔페는 원래대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상함을 느끼고 결혼 준비에 발을 뺐어야 했는데 도대체 사랑이 뭐라고 그렇게 눈이 멀었었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불나방이 따로 없었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결혼식이 어찌어찌 끝나고 신혼생활이 시작됐지만 신혼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만큼 달콤하고 행복하진 않았어요. 전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회사를 다닐 생각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께선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게 맞다면서 남편이 멀쩡히 잘 살아있는데 무슨 여자가 바깥으로 놔두냐면서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남편 뒷바라지나 하라고 제 회사 복귀를 막으셨습니다. 남편 또한 돈은 본인이 벌어올 테니 제가 집에서 살림을 해주길 바라는 눈치였고 조금 아쉽긴 했지만 남편이 유능하고 벌이도 좋은 사람이었으니 크게 고집을 부리진 않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저희가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곳은 신축 아파트였는데 시댁과는 엎어지면 코다울 거리였고 시어머니께서는 아침에 눈을 뜨시자마자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저녁을 먹고 잠들기 직전까지 계시다가 가시기 일쑤였어요. 따로 살았지만 사실상 거의 모시고 사는 수준이었고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남편에 대한 집착은 정말 상상 초월이었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못된 시어머니의 정석이었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싶었고요. 같은 밥을 먹어도 남편 입에 들어가는 건 가장 귀한 것들로만 골라서 먹이시고 제 입에 들어가는 건 걔도 못 먹을 만한 것들이어도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본인 아들이 아침에 뭘 먹고 나갔는지 어떤 옷을 입고 나갔는지 확인하는 건 기본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건 역시나 바로 시어머니의 극심한 채식 사랑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선 남편뿐만 아니라 저에게까지 채식을 강요하셨고 매일같이 저희 집에 드나드시니 몰래 고기를 먹을 틈도 없었죠. 전 원래 고기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친구들이 다이어트다 뭐다 하면서 샐러드 같은 야채들만 먹을 때도 전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밥상에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는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서부턴 극성맞은 시어머니 때문에 두부 넣은 시래기 된장국에 나물들만 먹고 살려니 진짜 미치고 돌아버릴 노릇이었죠. 사람이 먹는 즐거움이 진짜 크잖아요. 제대로 먹질 못하니 너무 힘들고 잠도 잘 못 자겠고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신 후에 야식으로 먹으면 되질 않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께선 매일같이 9시 10시나 돼서 집을 나서셨고 밤늦게 뭘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야식을 먹으면 다음날 소화도 안 되고 속도 안 좋고 무엇보다도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을 매일같이 차려내고 메뉴를 구성하는데 채식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었어요. 게다가 밥을 먹을 때마다 어찌나 채식 거리며 고기 먹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비하하고 욕하시는지 귀에서 피가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고기 먹는 사람들 전부 다 야만인이야. 돼지며 소며 걔네가 우리랑 같은 생명이지 다른 생명이니? 사람들이 사람들을 잡아먹지는 않잖아. 인간이 왜 짐승이 아니라 사람인데 교양이 있기 때문이잖아. 고기 먹는 인간들 전부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교양 없이 격떨어지는 인간들이란 뜻이지.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랑 똑같아져서는 안 돼. 네가 채식에 불만이 있는 건 알고 있지. 그동안 살아온 긴 세월 동안 그 야만적인 고기의 맛에 길들여져서 그런 거겠지. 지금은 힘들어도
조금 버티면 입맛이 채소 본연의 맛에 맞게 바뀔 거다. 그때까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고기 같은 건 일체 입에 대지도 말아라. 우리 아들 봐라. 어렸을 적부터 채소만 먹이며 키웠더니 생긴 것도 훤칠하고 두뇌도 명석하지 않니? 고기 같은 저급 음식을 먹고 자란 너랑 다르게 훌륭하게 성장한 거야. 그럴 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좀 거들어주면 좋으련만 남편은 얄밉게 찍소리도 안 하고 밥만 먹었어요. 결혼하면 최대한 저한테 피해가 안 오게 막아준다던 남편은 여전히 결혼식 때처럼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뭐든 내내 거리면서 시어머니 말이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기세였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돌아가신 후 새벽에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달라느니 라면을 끓여달라느니 뻔뻔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 우라가 치밀었죠. 어머니께서 그렇게 채식으로 키웠다는 남편이 뒤로는 치킨이며 라면이며 원하는 대로 다 먹고 다닌다는 사실을 콱 불어버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남편이 괜히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문제는 채식뿐만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얘기할 것들에 비하면 사실 채식 정도는 귀여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일단 시어머니께선 외모에 집착이 너무나도 심했어요. 물론 여자들은 나이를 먹어도 다 똑같은 거 알고 있죠. 저부터도 한 아이의 엄마가 됐지만 여전히 꾸미는 데에 관심도 많고 외모를 신경 쓰니까요. 그렇지만 시어머니께선 외모 욕심이 과해도 너무나 과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오이팩을 하지를 않나, 피부에 좋다고 우유를 들이채로 사와서 우유 목욕을 하시질 않나. 채식주의라면서 생명을 아껴야 한다는 분이 소들을 착취해서 짜낸 우유는 사용해도 아무렇지도 않으신 모양이었어요. 그저 본인 입에만 안 들어가면 다인가 싶어요. 게다가 각종 밍크 코트며 어울리지도 않는 명품 옷들을 홈쇼핑에 나오기만 하면 중독자처럼 사들였습니다. 저보다 옷이 더 많을 정도였어요. 생명을 아껴야 한다며 목을 부르짖어 채식을 외치는 분이 밍크코트가 웬 말인가요? 이 얼마나 어불성설이에요. 시어머니께선 본인 입으로 들어가는 생명은 안타깝고 본인 몸에 걸치는 생명은 전혀 안타깝지 않으셨는지 매일같이 가죽 옷을 사들이셨습니다. 물론 거기까진 본인의 취향이니 조금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인 시어머니께서 비싼 옷과 가방들을 사들이시는 돈이 전부 남편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어머니께서 본인을 혼자 키우며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 이 정도는 생활비 개념으로 드리는 걸로 이해해달라 부탁을 했지만 제가 느끼기엔 생활비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놈의 모임은 또 어찌나 많은지 제가 봤을 때 다 이상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나가실 때마다 새 옷을 사서 걸치고 3시간을 자리에 앉아서 얼굴에 분을 두드리시고는 부잣집 사모님인 양 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에게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꼭 강박증이라도 있는 사람 같았어요. 저에게 하루가 다르게 오늘 본인의 얼굴이 어떻냐, 저렇냐 물어보시고 하루 종일 손거울을 손에서 놓지를 않으셨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주병 그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에 작은 뾰루지라도 나는 날은 집 전체가 재앙이었어요. 하루 종일 그 뾰루지를 들여다보며 괜찮아졌니 어쨌니 얘기를 늘어놓으시고 이것 때문에 얼굴이 다 망했다느니 소리를 지르시질 않나. 갑자기 우시질 않나. 처음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봤을 땐 좀 불경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치매가 오신 줄 알았어요. 보통 노년의 여성이 얼굴에 뾰루지 하나 났다는 이유로 사춘기 소녀처럼 속상해하진 않잖아요. 그만큼 제 눈엔 시어머니의 모습이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예민한 기질은 외모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똑같이 적용이 됐어요. 시어머니께선 빨래며 설거지며 본인만의 방법이 정해져 있었고 제가 반드시 그 방법과 똑같이 집안일을 따라해야 했어요. 접시 놓는 자리, 국그릇 놓는 자리가 따로 있을 정도였고 제가 어쩌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그릇을 놓으면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자리를 왜 안 지키냐고 짜증을 내셨죠. 빨래 또한 본인 방법대로 개놓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펼쳐서 저에게 던지시면서 다시 접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고요. 무슨 강박증 환자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남편한테 얘기를 꺼내봐도 우리 어머니 유별나시다고 했잖아. 결혼 전에도 다 얘기했었는데 왜 이제 와서 모른 척 얘기를 하냐. 그렇게 뻔뻔한 대답뿐이었고 너무 짜증이 났어요. 제 손으로 선택한 남편이지만 너무나 후회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저런 인간 뭐가 좋다고 뭘 믿고 이런 생지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왔나 싶었죠. 다른 것들은 다 그렇다 치고 100번 참고 넘어가도 근본적으로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건 바로 저에 대한 무시와 폭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본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었고 아마 이 세상 어떤 여자를 데려와도 본인 아들이 더 아깝다고 말할 만큼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어요. 어떻게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 그렇게 인자한 얼굴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하실 수 있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저에게 본인이 어떻게 아들을 키워냈는지, 이혼한 후 어떤 고생들을 하며 지내셨는지 옛날 얘기를 쏟아내고 하도 들어서 얘기 패턴까지 다 기억할 지경이었어요. 남편하고 갈라서고 나서 세상이 얼마나 막막하든지 요즘 같은 세상에야 여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남자들처럼 대접받고 살아가지. 나 때만 해도 여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였다. 나나 되니까 이렇게 네 남편을 훌륭하게 키워낸 거야. 그때 엄마들 봐라. 고기랑 가공식품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도 모르고 소세지며 라면이며 지들 자식들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먹이니까 애들이 그렇게 매가리도 없고 볼품없게 자라지. 나는 그때부터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야. 우리 아들 봐라. 얼마나 잘 컸니? 얼굴도 잘생겨, 키도 커, 공부도 잘해, 성격도 좋아. 어쩜 저렇게 그냥 나를 쏙 빼닮았는지 몰라. 이게 다 내가 어렸을 적부터 채식을 시켰던 탓이다. 몸에 안 좋은 고기 먹지 않고 자라니까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떠들어대는 말과 다르게 오히려 키가 더 컸지 않니? 게다가 성격도 야만스럽지 않고 말이야. 그에 반해 너는 아휴, 어렸을 적부터 얼마나 고기를 먹고 자랐는지 빤히 보인다 보여. 본인 자랑을 하고 싶으시면 자랑만 하실 것이지 시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자랑 끝에 저와 제 부모님을 깎아내리는 얘기를 꼭 넣으셨어요. 그렇게 선견지명이 있으시고 남들과는 다르시다는 분이 듣는 사람 기분 하나를 생각 못 하시는지 아니면 기분이 나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시는 건진 모를 일이었지만 당연히 듣는 저로선 그닥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신혼 시절엔 몇 번 말대꾸도 해보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 험담은 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드려보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불같은 역정이었습니다. 본인이 언제 우리 부모님 험담을 했냐느니 잘못을 한 건 잘못됐다 말도 못하냐느니 역시 멍청한 애라 말 속에 담긴 뜻을 알아채지 못한다느니 배로 쏟아지는 잔소리에 결국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뭐 얼마나 큰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신진 몰라도 적어도 제가 듣기엔 그저 본인 자랑에 불과했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아파트에 갇혀 시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지옥 같은 나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정신병이라도 걸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남편은 이미 꼴도 보기 싫은 사이였고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니 시어머니가 더더욱 미워 보였죠. 그즈음 시어머니께선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아이가 안 들어서냐며 혹시 제 자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망언을 쏟아내셨습니다. 솔직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여자 탓만은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오히려 남자 시합 문제라는 얘기도 있고요. 날짜에 맞춰 관계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임신 소식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고 시어머니께선 이게 다 네가 고기를 먹어와서 그런 거라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쏟아내셨어요. 몸속의 독소가 아직 다 배출이 되지 않는 거다. 조금 더 채식을 하다 보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탓에 동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아이고 뭐고 생기기 전에 이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저희 부부에게 찾아왔고 임신 기간 동안만큼은 시어머니 곁에서 벗어나 마음 편하게 태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아들 집에 오지 말라 말씀을 드렸다간 불같이 화를 내실 게 뻔하니 적어도 아이가 뱃속에 있는 동안은 내가 이 집을 떠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전 남편에게 임신 기간 동안 친정에 가서 지내겠다는 통보를 했어요.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제 의견을 일축하려 했지만 전 단호했습니다. 이 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지냈다간 들어선 아이도 질려서 도망갈 거라고요. 임신한 동안만이라도 마음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는 말에 남편은 결국 저의 친정행을 허락했습니다. 사실 허락한다는 말도 우스워요. 남편이 제 윗사람도 아니고 제 행동을 일일이 보고하고 허락받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땐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이 됐었나 봐요. 매일같이 하는 일이 집에서 시어머니의 아들 자랑을 들으며 여자는 살림일을 해야 한다, 남자 뒷바라지를 하기 위한 존재다 하는 쓸데없는 얘기를 듣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마 임신 기간 동안 친정에서 지내지 않고 시어머니와 계속해서 시간을 보냈다면 태교에도 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친정에서 보낸 10달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멀쩡한 남편과 시댁을 두고 친정으로 돌아오겠다는 제 말에 부모님께선 처음에는 의아한 반응을 보이셨죠. 그동안 부모님께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며 겪은 수모와 시어머니의 이상한 점들에 대해 일부러 말씀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하나뿐인 딸이 남들보다 일찍 결혼해서 집에서 살림만 하며 지내는데 그마저도 행복하지가 않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시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부모님께서는 혹시 남편과의 사이에 문제가 있냐, 싸웠냐, 아니면 시어머니께서 구박을 하냐 걱정 섞인 질문들을 던지셨지만 전 그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결혼 생활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저 임신 기간 동안만큼은 조금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라고 답을 했죠. 아무리 남편과 사이가 좋고 시어머니께서 잘 대해주신다 하더라도 제가 평생을 자라온 친정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테니까요. 제 말에 어머니께선 조금 의문이 남으신 표정이었지만 물어봤자 제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셨는지 더 이상은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를 출산하기까지 10달 정도를 친정 부모님과 함께 마음 편하게 보냈어요. 여느 부모 자식 사이가 그렇듯 자라오면서 항상 사이가 좋고 다정하기만 한 모녀 관계는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와 비교하면 친정어머니는 천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항상 듣기 싫다고만 생각했던 어머니의 잔소리가 천사의 노랫소리처럼 감미롭기까지 했습니다. 때 되면 어머니께서 임산부 몸에 좋은 음식들로 밥도 차려주시지, 빨래며 설거지며 본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면서 트집만 잡아대는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꼴 보기 싫던 남편도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니 조금은 보고 싶기도 하고요. 미운 정이 들었던 거겠죠. 남편은 매일같이 문자며 전화로 잘 지내고 있냐 안부를 물어왔고 연애 때처럼 다정하게 굴기도 했습니다. 역시 있을 땐 모르더니 제가 없어지니 소중함이 더 느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남들은 임신 기간이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지만 전 딸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던 그 10달의 시간이 참 짧게 느껴졌어요. 몸은 조금 고될지더라도 마음이 편한 게 낫더라고요. 출산 후 아이를 데리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찌나 무겁던지요. 굳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임신 기간 동안 친정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부터 시어머니께선 반대가 극심하셨어요. 뱃속에 우리 아들 씨앗에게 악영향이 가면 어쩌냐는 말부터 제가 친정에 머무르는 동안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해서 제가 고기를 먹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게다가 각종 이상한 미신들을 말씀하시며 그래야 아들을 낳는다더라. 그래야 복중 아이가 더 건강해진다더라. 아침 저녁으로 본인이 알려주신 이상한 행위들을 꼭 실천하라고 말씀하셨고 매일같이 인증사진을 찍어 보내라 저를 닥달하기도 하셨죠. 그러나 제가 미쳤다고 친정까지 가서 시어머니의 말에 휘둘리겠어요. 시어머니께는 채식을 하고 있다 걱정하시지 말라 말씀드려놓고는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소고기 미역국을 마음껏 먹었죠. 임산부가 채소만 먹어서 쓰겠나요? 그러다가 아이 낳기도 전에 제가 먼저 골로 갈지도 모르는 일인데 말입니다.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시키는 이상한 미신 행위들도 일체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께는 잘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했죠. 본인 눈앞에 없으니 어떻게 확인을 하시겠어요? 솔직히 여러분은 그런 미신을 믿으시나요?
아들을 낳으려면 이래야 한다느니 저래야 한다느니 하는 것들이요. 시어머니께선 주변에 아들 낳은 집이 있으면 꼭 직접 방문해서 기를 받아와야 한다. 집에 분홍색 물건들은 다 치워야 한다.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진짜 과학적인 증거라도 되는 듯 맹신을 하시며 제게 강요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뱃속의 아이는 시어머니께서 간절히 바라시던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죠. 딸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으시곤 어찌나 대놓고 실망을 하시던지요. 우리 아들이 씨앗은 제대로 졌는데 제 뱃속에서 털을 잘못 잡아줬다느니 이상한 말씀을 하시길래 네네 그러겠죠 하고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넘겼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과학적 증거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아이의 성별을 결정하는 건 난자가 아니라 정자라고 해요. 결국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자랑하시는 아들이 제게 준 씨앗이 애초에 딸이 될 종자였단 뜻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어머니와 제 탓이네 남편 탓이네 왈가왈부 실랑이를 벌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식 밖의 행동은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계속됐어요. 따져보자면 아이가 태어난 후로 더 심해졌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은 역시나 시어머니의 지독한 채식 사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딸에게도 일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며 아이의 이유식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일일이 본인이 확인하고 검사하셨어요. 솔직히 제 입에 들어가는 건 100번 양보해서 시어머니께 어찌어찌 맞춘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된 입장에서 아이 입에 들어가는 건 도저히 양보가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께 병원에서 아이에게 고기를 꼭 먹이라고 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채식을 하면 아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저희 남편 얘기를 하시며 네 남편 봐라. 저게 건강에 문제가 있는 모습으로 보이냐. 난 네 남편 갓난아이였을 때부터 한 번도 고기 같은 거 먹인 적 없다. 병원 의사들은 전부 돌팔이다. 뭣도 모르면서 병원에 더 자주 부르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다. 아이들의 모든 병들은 고기를 먹어서 생기는 거다. 고집을 부리셨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부터 정말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아이에게마저 채식을 강요하시는 시어머니가 도저히 정상인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께선 아이가 아플 때 약을 먹이거나 병원에 데려가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혹시 아나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의 준말로 말 그대로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칭하는 용어예요. 시어머니께선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지 않고 자연 치유를 한답시고 끙끙 앓게 두면서 아이가 몸 공부를 하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무조건 맞아야 하는 필수 백신들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절대 맞아서는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셨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도저히 어머니께 저드릴 수가 없었어요. 특히 제가 가장 어머니와 마찰을 자주 빚었던 부분은 바로 관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그 관장이요. 너무나 작고 여리고 소중한 아이에게 관장이라뇨?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말이 안 되는 행위였지만 어머니께서는 아이가 열이 오를 때마다 뱃속에 독소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며 관장을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다행히도 남편 또한 채식까지는 어찌어찌 어머니 고집을 맞추고 있었지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이상한 방법으로 치료하려 하시는 시어머니의 행태까지는 이해가 불가능했는지 그만 좀 하시라며 제 편을 들었죠. 만약 남편마저 시어머니의 장단에 맞춰 아이에게 이상한 짓을 하려 했다면 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대로 이혼을 결심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선 본인이 주장한 치료법들이 하나같이 먹히지 않자 그러다 후회할 거다. 원래 사람 몸은 자연적으로 다 치유가 되는 건데 어렸을 적부터 약에 의존하며 살다 보니 나약해지는 것이라고 혀를 차셨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러는 어머니께서는 어렸을 적에 아프면 약도 드시고 병원도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남편은요? 남편도 어렸을 적에 아프면 약 먹고 병원 가고 할 거 다 했다던데 왜 저희 애한테만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딸 어머니 아이 아니에요. 하나부터 10까지 어쩜 그렇게 어머니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세요? 뭐가 내 애가 아니야? 우리 아들 애니까 내 애나 다름없지. 너 지금 애 낳았다고 유세냐?
아들도 못 낳고 쓸모없이 딸이나 낳은 주제에 뭐가 그리 잘났다고 시애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그래, 나나 우리 아들이나 예전부터 아프면 약 먹고 병원 가고 다 했다. 그러니 지금 조금만 아프면 골골대는 거 아니겠니? 내가 설마 내 손녀 잘못되라고 이상한 거 시키겠어? 나랑 내 아들은 실패했으니 우리 손주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잖아. 이미 고기 먹여서 반쯤은 실패했지만 병원이라도 안 가야지. 너 무지도 죄라고 그랬어. 나중에 네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을 것 같니? 엄마가 돼서 아이 몸에 대해서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지. 조금 아프다고 바로 병원 데려가고 무슨 성분이 들었는지도 모르는 약을 먹고 그래도 되는 거야? 시어머니께선 도저히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아니셨습니다. 꼭 본인이 만든 세상에 갇혀 계시는 분 같았어요. 전부터 이상한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면 안 된다고 악을 쓰는 모습이 정말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남편 또한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며 제발 좀 그만하시라. 아버지께서도 어머니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자꾸 부리시니 견디지 못하고 이혼하신 게 아니냐 언성을 높이셨죠. 시어머니께선 남편 입에서 나온 아버지 얘기에 꼭 발작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몸을 덜덜 떠셨어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내가 널 지금껏 어떻게 키운진 알고 있는 거냐며? 너도 속으론 지금껏 아빠를 그리워했던 거냐? 키워준 애미보다 씨앗만 뿌리고 사라진 애비가 더 소중했던 거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봤자 시어머니께선 배신감에 치를 떨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고 결국 남편에 의해 강제로 집 밖으로 끌려 나가셨어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고 저도 정말 울고 싶은 기분이었죠. 그 일이 있은 뒤로 시어머니께선 한동안 저희 집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남편 밥은 잘 해먹이고 있는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전화해서 꼬치꼬치 캐묻고 트집을 잡으시던 분이 웬일로 전화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본인 목숨처럼 아끼시던 아들이 본인 편을 들지 않고 제 편을 든 것이 충격적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아들 입에서 나온 아버지 얘기가 충격적이었던 것인지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로선 어느 쪽이든 앞으로 시어머니의 참견이 사라진다면 대환영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시어머니의 연락 없이 평화로운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이대로 쭉 지낼 수만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겠다 싶을 정도였죠. 솔직히 말해서 길면 일주일 정도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시위 아닌 시위는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됐습니다. 거의 한 달여간을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일절 안 하셨거든요. 처음엔 저러다 제풀에 지쳐 다시 연락을 해오실 거라고 신경도 쓰지 말라던 남편도 기간이 그쯤 되니까 마음에 걸리긴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찾았어요. 시어머니께선 여전히 기분이 상하신 듯 보였지만 저희를 매정하게 내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께 먼저 손을 내밀어 사과를 드리긴 했지만 앞으로도 시어머니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아이에게 채식을 시키거나 아플 때 약 대신 민간요법을 사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전했죠. 시어머니께선 별 대꾸 없이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고 어머니께서도 이제 포기를 하셨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께선 다시 저희 집을 드나드시며 예전처럼 지내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여전히 저와 남편이 먹는 음식을 철저히 채식으로 먹으라 참견을 하셨지만 적어도 아이와 관련된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께선 딸을 몹시 예뻐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래 그래도 시어머니 손주인데 설마 이상한 마음에서 그런 짓을 하시진 않았겠지. 시어머니께서도 시어머니 나름대로 아이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러셨겠지. 그간 시어머니의 행동을 애써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평화협정이 맺어진 채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개인적인 일이 생겨 잠시 동안 딸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겨놓고 외출을 했죠.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최근 몇 달간 이상한 일도 없었고 시어머니께서도 평소에 딸아이를 잘 돌봐주셨으니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서둘러 외출을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들리는 딸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에 급하게 문을 박차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그리고 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에게 시어머니께서 검은색 가루를 먹이고 계셨어요. 아이는 입가에 검은 가루를 잔뜩 묻힌 채 기침을 해대며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께선 몹시 당황하신 얼굴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시어머니께선 제 앞에서만 아나키 짓을 그만두신 척하면서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 저희 딸에게 숯가루를 먹이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엄청난 분노가 밀려왔고 그대로 시어머니께 달려들어 어머니를 밀치고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한시도 시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고 그대로 어머니를 두고 아이와 함께 집 밖으로 나왔어요. 아이는 여전히 콜록대며 숟가루를 뱉어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나 이대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당신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든 내가 당신과 이혼을 하든 둘 중 하나다 말하자. 남편은 잠시 대답이 없더니 알겠다며 퇴근 후에 다시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녁이 되어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니 시어머니께서는 숟가루를 깨끗이 치워놓고 사라지셨더라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남편은 솔직히 말하자면 본인도 이제 슬슬 한계인 것 같다며 어머니의 기행을 더 이상 두고 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래도 본인을 키워주신 어머니이시니 최대한 이해하고 받아들여 보려 노력했지만 남편도 부모가 되어보니 자식이 고통받는 모습은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방법으론 어머니를 완벽히 떼어놓기 힘들 것 같았고 남편과 함께 밤새 머리를 굴린 끝에 저희는 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렇게 저희 남편은 얼마 후 갑작스런 해외 출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소식을 들으신 시어머니께서는 슬그머니 다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동안 제 눈치를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남편이 딸의 문제로 화를 낼까봐 한 수 접고 계셨던 것일 테니까요. 역시나 예상대로 시어머니께선 아이에게 숟가루 좀 먹인 것이 뭐가 그리 문제냐며 다 얘 건강해지라고 그런 거다. 숟가루를 먹으면 해독작용도 되고 좋다더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나불대셨고 전 그럼 제가 보는 눈앞에서 시어머니께서도 숟가루를 한번 드셔보시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애써 삼켜냈어요. 그 일이 벌어진 뒤로 남편이 시어머니께 별 말을 하지 않았으니 남편은 이 일을 용서하고 넘어가기로 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대꾸를 하지 않자 남편은 짐은 잘 챙겨주었냐, 외국으로 출장을 다니다니 우리 아들 능력도 좋지, 넌 우리 아들 같은 남자를 만나서 참 복받은 거다. 연신 남편 칭찬을 늘어놓으셨고 전 그러든지 말든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아이를 돌봤어요. 그렇게 남편이 출장을 떠난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죠. 그날도 시어머니와 함께 오후를 보내던 중이었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땡땡씨 아내분 맞으신가요? 이런 소식 전해드리게 돼서 정말 유감입니다. 땡땡씨가 출장 중에 차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으셨어요. 어젯밤에 땡땡씨께서 타고 계시던 차를 대형 트럭이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밤새 치료를 받으셨지만 결국 자세한 사건 경위와 관련한 문제는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이에게 밥을 먹이던 중이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기에 모든 내용은 전부 시어머니도 함께 듣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선 이게 무슨 말이냐며 지금 저 사람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고 이미 끊긴 전화에 대고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셨습니다. 저 또한 당황스러운 마음이었죠. 시어머니께선 말도 안 된다며 우리 아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날 리 없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연락이 올 거다. 본인 전화기를 붙잡으시고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거셨지만 당연히 받을 리가 없었어요. 충격이 크셨는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모습에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 물었지만 잠시 동안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시던 시어머니께선 이내 눈빛이 돌변하셨어요. 너 이년, 이 악마 같은 년,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은 거야. 네가 시집 온 이후로 제대로 풀리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나밖에 모르던 착한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대들기 시작하더니 네가 뒤에서 몰래 우리 아들 꼬드겼던 거지? 하늘에서 니년한테 천벌을 내린 거다. 우리 착한 아들은 그 벌을 대신해서 받은 거고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은 거야, 이 악마 같은 년아. 네 더러운 핏줄 데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꺼지란 말이야. 시어머니께선 미친 사람처럼 악다구니를 쓰시며 저와 딸아이를 마구잡이로 밀치셨고 전 그런 시어머니께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은 채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당연히 핸드폰을 제외하곤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못했지만 크게 상관없었어요. 모두 예상했던 대로였거든요. 전 그렇게 집을 나서서 호텔로 향했습니다. 어땠어? 어머니께서 좀 믿으시는 것 같아? 호텔은 출장을 갔다던 남편이 묻고 있었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거짓말이었고 저와 남편의 사기극이었어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남편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 시어머니와 남편의 질긴 인연을 끊기가 어려워 보였거든요. 전 남편의 물음에 완전히 계획 성공이라며 미친 사람처럼 저한테 악다구니를 쓰시며 나가라고 등을 떠밀었다고 답해줬습니다. 그 다음날 집을 찾아가 봤지만 예상했던 대로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선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전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시댁 문을 한참 동안 두드렸지만 안에선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선 저희 아파트에서 지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계획을 확실히 마무리 짓기 위해선 시어머니와 단판을 지어야 했기에 다시 아파트를 찾아가 벨을 눌렀죠. 안에 계시는 거 다 안다. 얘기 좀 하자. 최대한 불쌍한 목소리를 내며 한참 동안 사정을 하니 드디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아들도 죽은 마당에 내가 너랑 얼굴 마주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니? 너한테 넘겨줄 유산이며 재산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받아갈 생각하지도 말고 조용히 사라져.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은 건 하늘에서 내리신 천벌이라 생각하고 참아줄 테니까. 어머니, 남편이 죽은 게 어떻게 저 때문이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저 내쫓으시면 전 어떻게 살아요? 저 결혼한 뒤로 일도 그만뒀고 수중에 한 푼도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시끄러워. 더 이상 너 같은 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리 알아. 그렇게 아파트 문이 쾅 닫혔고 완벽한 계획 성공이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재산을 다 가져가셨다고는 하지만 사실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돈은 남편 재산의 극히 일부였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돈으로 명품들을 사드렸다고 했었던 것 기억하고 계시죠? 평소 시어머니께선 절 믿을 수 없다며 남편의 월급을 본인이 관리를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선 남편의 월급과 재산을 전부 본인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지만 사실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건 하도 본인이 돈 관리를 하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시는 통에 만들어드렸던 가짜 월급 통장이었습니다. 진짜 돈을 모아두었던 통장은 따로 제가 관리하고 있었고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셨던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과 비할 바가 못됐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 사실을 아실 리 없었으니 본인이 남편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갔다고 생각하실 테고 제게서 더 뜯어낼 것이나 상의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테니 더 이상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실 거라 예상했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그 뒤로 시어머니께선 제게 일절 연락이 없으셨고요. 이러기를 바라고 진행한 계획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제 딸아인 시어머니의 핏줄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지독하게 매정하시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시어머니 한 분 사라진 것뿐인데 남편과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너무나 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전 약속했던 것처럼 시어머니의 폭언과 기행들을 막아주지 못했던 걸 몹시 미안했고 앞으로는 평생 동안 절 위해 달라진 모습으로 살겠다 약속했습니다. 한때는 남편이 정말 남의 편이라도 된 것처럼 미웠을 때도 있었는데 그렇게 금세 사이가 다시 좋아지다니 사람 일 참 알다가도 모르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이 좋은 기회로 외국계 회사에 미국 지사에 입사할 수 있게 됐고 남편과 상의한 끝에 시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가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같은 한국 땅에서 지내며 마주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죽은 척하고 인연 끊고 살았었지만 미국으로 떠나게 되면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올 일이 없을 테니 자식된 도리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공항으로 떠나기 전 1년 만에 다시 찾은 시댁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넌 네가 어떻게... 시어머니께선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본인의 아들을 보고 완전히 유령이라도 보신 듯한 반응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그대로 바닥에 털썩 쓰러지시는 통에 남편이 급하게 어머니를 잡아 일으켰죠. 어차피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온 마당에 굳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드릴 필요도 죄송하다는 말을 드릴 필요도 없다 생각했고 남편은 덤덤하게 지금껏 혼자서 절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 자식된 도리로서 마지막 인사는 드리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찾아왔다. 우리 가족 셋이서 미국으로 떠나기로 했다. 어머니께 남겨드린 재산과 아파트는 그동안 절 키워주신 것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다. 부디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란다. 짧은 인사를 남기고 그대로 몸을 돌렸어요. 시어머니께선 저희가 떠날 때까지 현실을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얼굴로 멍하니 저희를 바라보기만 하셨고요. 그렇게 시댁을 떠나 공항으로 가는 길 내내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저희 둘은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나 막상 미국에 도착하고 나선 시어머니를 떠올릴 새도 없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남편은 새로운 직장에 적응해야 했으니 저보다 더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저희는 완벽히 이곳 생활에 적응했고 몹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한국에서 홀로 지내고 계실 시어머니가 문득 떠오르기도 하지만 결코 그분이 그립지는 않아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다시는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요. 저희에게 이제 시어머니는 한때 함께 했었던 완벽히 과거에만 존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앞으로 굳이 그때의 일을 회상하지도 시어머니를 떠올리며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 모든 일들은 본인께서 자초한 일이니까요. 최대한 조리 있게 글을 적어보려 노력했는데 내용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곧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올 시간이라 이제 저녁을 준비하러 가보려 합니다. 제 얘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